자, 8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0점이고 마지막 문제 풀고 쉴게요. 소득 탄력성 0.3이다. 가격이 5%, 소득이 10% 감소했다면 전체 변화율은, 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원래 세 가지가 있었어요. 가장 이제 유형이 두 개씩 내고 세 개씩도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가격에 의해서 또는 소득에 의해서 또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어떤 해당 재화 A의 수요량이 변할 수가 있어요. 즉 A의 가격이 만약에 내려갔다. 그럼 A 수요 증가할 수 있죠. 소득이 올라갔다. A의 수요량 증가할 수 있죠. 만약에 다른 재화 B예요. B가 A하고 대체재래요. 그럼 B의 가격이 올랐대요. 한번 이제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B의 가격이 오르면 B의 수요가 떨어지죠. 그러면 대체재라면 A는 반대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의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A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더라. 그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가격이 변할 때 A의 수요량이 얼마큼 변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가격 탄력성이에요. 자, 소득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소득 탄력성이에요.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교차 탄력성이에요. 이 세 개를 주고서 A의 수요량이 총 얼마 변했느냐를 따져 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문제만 풀 수 있는 유형을 따로 설명하진 않았는데 그건 더 어려운 문제를 한 번 더 풀어주기 위해서였는데 문제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그냥 자, 얘는 모르겠다 치더라도 주로 이제 난 그냥 이 정도 문제까지만 풀겠다라고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더 응용된 문제는 에이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겠다라고 생각할 때 자, 이 수요량을 모를 때는 그냥 두 개 곱하면 돼요. 그냥 같은 것끼리만 곱해서 총합을 구하면 돼요. 같은 것끼리만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과 뭘 곱한다? 가격을 곱하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가격 탄력성이 결정되니까 가격 탄력성과 가격을 곱하면 돼요. 곱하고 소득 탄력성과 소득을 곱하면 돼요. 자, 일단 가격 탄력성과 가격을 보니까 가격이 여기 있죠. 가격이 5%죠. 얘 두 개 곱하면 돼요. 자, 그리고 소득 탄력성이 여기 나왔죠. 그럼 소득 탄력성은 누구랑? 소득과 관련됐으니까 소득과 곱해요. 자, 곱해서 더하면 돼요. 이게 전체 수량의 변화예요. 그렇대요. 네. 곱하고 그냥 더하면 된대요. 해보죠. 가격 탄력성이 0.2고 가격이 5% 상승했대요. 자, 그러면 곱하면 얼마? 1이죠? 1% 맞아요? 자, 수요량이 가격에 의한 수량이 1%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득에 의해서 곱하면 0.3이고 10%죠? 그럼 몇 퍼센트? 3%예요. 자, 이 두 개를 더하면 4%인데 얘가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를 이제 한 번 더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다 배웠어요, 우리가. 가격이 올랐어요, 내렸어요? 가격이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했다 그랬죠? 그럼 수량이 오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소득이 올랐어요, 내렸어요? 소득이 내렸죠? 그럼 수량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거 내려간다를 수학적으로 마이너스라고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총 얼마? 마이너스 4예요. 자, 내가 더 깊은 응용 문제는 풀지 않겠다. 그냥 이렇게 전체 변화율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곱하기하고 수요량만 해석하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볼 때 그냥 처음부터 멘탈이 좀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할 게 아니라 딱 이 정도 문제까지만 딱 정하고 야, 이것보다 더 깊은 문제는 난 포기할래, 패스할래 라고 생각해놓고 여기 문제까지만 나오면 풀겠다.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과 가격은 이렇게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과 소득을 이렇게 곱하면 돼요. 나온 값에, 자, 가격에 의한 수량이고 소득에 의한 수량인데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주의해야 될 건, 얘의 수요량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잘 판단해야 되고, 얘도 수요량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와 얘를 곱하면 0.2 곱하기 5%니까 1%, 10% 곱하기 0.3이니까 3% 곱하기만 했고, 더하는데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가격이 보니까 상승했어요. 그럼 비싸면 안 사고 1% 줄고, 소득이 감소했는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정상재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이 없어도 정상재예요. 소득이 올라가면 수량 높아지고 소득이 내려가면 수량 떨어지니까, 자, 그럼 얘가 소득이 감소했으니까 3% 떨어지니까 두 개를 더하면 4%가 떨어진다. 이걸 수학적으로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만 충분히 한번 연습을 해보고 쉬었다가 9번부터 볼게요. 뒤에는 좀 더 빨리 갈 거예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잔잔한 바다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 좋은 얘기예요. 어쨌거나 훌륭하게 잘 하려면 고난과 시련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견뎌내면. 이것도 하나의,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3월달 모의고사가 만족할 만큼 안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는 잘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으나 이번 문제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좀 안타까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것도 하나의 내가 발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9번 볼게요.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틀린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문제를 풀 때는 저는 항상 이렇게 풀어요. 제가 푸는 방식은 물론 사람마다 이 방식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지문을 볼 때 맞고 틀리고를 다 체크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틀린 걸 고르라는지 맞은 걸 고르라는지를 보고서 내가 X표 친 게 두 개가 있다라면 얘 이상한데 틀렸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내버려 두고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그냥 찍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그냥 이 시간에 답을 선택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의할 건 답안지 작성할 때 밀려 쓰지 않아야 되니까 이런 걸 분명히 번호에다가 체크를 해놓고 다음에 답안 작성할 때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놓고서, 자, 맞고 틀리고를 다 그냥 시험지에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옳은 걸 구하라든지 틀린 걸 구하라고든지 할 때 실수하지 않게 해야 되고, 자, 원래는 이제 틀린 걸 구하라는 문제가 좀 쉽게 나오는 유형이고 옳은 걸 구하라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틀린 걸 구하라. 수요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가격 하락이 쉽지 않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방 경직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맞는 얘기예요. 하방 경직적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예요. 가격 하락이 쉽지 않다. 가격이 급하게 떨어지지 않더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나오면 부동산의 특징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수준을 높여볼게요. 왜 그러느냐를 생각해 볼게요. 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야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무조건 쉽게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출제자가 어려운 지문을 낸다라고 했을 때 수요가 감소하는데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적인 현상이 부동산에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가 떨어질 때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중요한 이유예요. 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져야 되죠.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야, 살려는 사람이 없어? 그럼 팔려는 사람이 싹 들어가 버려요.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물건을 내놓지 않으니까. 공급이 감소하면 얘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 가격이 오를 요인이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죠.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리는 요인이에요. 즉 가격이 내리는 수요의 요인이 생겨서 수요가 감소했는데 바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특성상 수요자가 없을 때 물량이 막 넘쳐나는 게 아니라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 걷어들이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즉 얘가 일어날 때 얘도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지만 가격이 오르는 요인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하방 경직적 형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왜 하방 경직적이냐? 수요가 떨어질 때 공급자가, 즉 물건을 내놓는 공급자가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출제자가 이걸 좀 어렵게 된다고 한다면 수요가 감소할 때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적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로 하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이렇게 그냥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지만 동시에 공급도 감소해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맞물려서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라는 지문이 중요한 지문이고, 자, 이런 지문들 때문에 제가 해설 강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함으로, 맞죠? 불안전하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가정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 완전 경쟁 자유시장으로 가정해야 돼요. 얘는 다 정동진에 해당돼야 돼요. 다수의 시장 참여자. 정자는 정부의 완전성, 대칭성. 그다음에 동자는 재화의 동질성. 진자는 진퇴의 자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다 정동진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재화가 동질해야 되는데 실제 부동산 시장은 동질적이지 않죠. 개별성 때문에 개별적이죠. 그럼 동질화를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더 중요한 지문은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가정을 해야 하므로 주택을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물리적 주택은 개별성 때문에 다 다르니까 어떤 개념을 추가로 만들었다? 주택 서비스 개념이에요. 이걸 도입해서 이걸로 분석해야 된다예요. 자, 그러면서 주택 서비스 개념은 물리적 주택이 아니라 용도적, 효용적 주택이라 그랬어요. 근데 열심히 가르쳤는데 분위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데 내가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완전 경쟁 자유시장으로 가정해야 경제 이론이 잘 들어맞으니까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해야 된다예요. 가정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가정할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시험 문제는 사실 얘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럴 때 물리적 주택은 개별적이라서 얘가 동질적이지 못해요. 즉 재화의 동질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주택 서비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다 똑같이 물리적 주택이 아닌 효용적 주택 개념으로 부동산의 주택을 분석하더라, 주택시장을 분석하더라 라는 게 중요한 지문이었어요. 자, 3번에 규제지역을 피해서 주택 청약자 시장 청약을 폭증은, 주택 청약 시장의 청약률 폭증은 일종의 풍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버블 효과라고도 해요. 거품이 많다. 뭐 당연히 그런 것 같죠? 중요한 질문은 아니고 이게 답이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이런 질문은 그냥 사회적인 내용을 소개시켜주는 내용이고,
자, 2번이 틀린 거죠. 가정하지 않는다가 가정해야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중요한 건 이때 가정할 때 주택을 물리적 주택 개념이 아닌 효용적 주택 개념인 주택 서비스 개념으로 분석하더라라는 거예요.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자, 4번에 복잡하고 다양한 토지용 규제는 가격시장을 왜곡시킬 수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있다. 뭐 큰 문제 되진 않고. 5번에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럴 수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지문. 자, 정부의 비대칭성이 가격의 왜곡을 만든다. 자, 이걸 우리가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할 때 외공불비가 있었어요. 자,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정 경쟁, 정부의 비대칭성은 뭘 일으킨다? 시장의 실패를 일으킨다 였어요. 자, 얘가 시장의 실패를 일으킨다. 자, 그럼 시장의 실패가 뭐냐? 시장에서는 수요자, 공급자가 자원을 잘 나눠 가져야 되는데 얘들이 가져가야 되는 잉여를 잘 가져가야 되는데 얘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못하는 것을 시장 실패라 그래요. 이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한 거, 이걸 다른 말로 가격에 왜곡이 발생한다. 즉 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이 내용 하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지문들을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정보의 비대칭성뿐만 아니라 외부 효과는 공공재든 불안전 경쟁 시장이든지 간에 이 불안전 경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뭐였냐면 규모의 경제. 맞아요? 규모의 경제. 독과점. 맞아요? 즉 규모 경제나 이걸 자연 독점이라 그래요. 자연 독점이나 독과점이 발생하더라면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 가격이 왜곡된다, 시장이 실패된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한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이걸 일일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충분히 잡아놔야 100개의 지문이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왜공불비는 시장 실패를 일으킨다는 표현을 여기에 이 말이 아니라 이런 말들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가격 왜곡뿐만 아니라 시장 실패 똑같은 말이에요. 자, 10번에 제가 띠를 메고 이의제기를 해서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겠다는 문제 하나가 이거예요. 아, 맞았어요? 안타까워요. 자, 1번에 거미집 무형이 상공업용 부동산의 경기 변동을 나타내는 반면에 벌집 순환 무형은 주거용 부동산 경기 변동을 나타낸다? 맞는 얘기예요. 즉 벌집은 안 배웠지만 벌집 순환 무형은 주거용 부동산에 주로 적용이 잘 되고 거미집 무형은 주로 상공업용 부동산이 뭐보다 주거용 부동산보다 더 잘 나타나고 잘 들어맞는다라는 지문이지 무조건 거미집 무형은 상공업용만 경기 변동을 나타낸다라고 단정 짓진 못해요. 틀린 얘기예요. 주거용 부동산에서도 가격 폭등과 폭락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얼마든지 거미집 인원을 들어맞출 수가 있어요. 꼭 상공업용만 이것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얘도 다른 뭐든지 간에 다 들어맞출 수 있지만 주로 지문이 나온다라면 거미집 모형은 주거용 부동산보다 상공업용 부동산에 더 잘 들어맞거나 더 적합하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고 벌집 순환 모형은 주로 주거용 부동산의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단정 짓는 명제로 나올 수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사실 이런 게 덜 중요하겠지만 출제하는 데 있어서는 소송에 걸렸을 때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 푸는 건 그냥 쉽게 내지 못해요. 어찌됐거나 자, 우리 이건 배웠죠? 거미집 이론은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발생하는데 수요는 즉각 반응하고 공급이 시간 차이를 두고
반응하더라라는 얘기였어요. 얘가 중요한 얘기예요. 자, 공급이 시간 차이를 두고 반응하더라라는 얘기는 공급하는데 오래 걸린다죠. 공급하는데 오래 걸린다, 이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공급이 탄력적이려면 쉽고 빠르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근데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시간 차이를 두고 반응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고 비탄력적이다라는 말과 같아요. 이럴수록 거미집 이론에 잘 들어맞아요. 자, 그러면 상공업용과 주거용 중에 누가 탄력적이다? 주거용이 탄력적이죠. 세수, 주가 탄력성이 클 조건이었어요. 상공업용이 비탄력적이니까, 얘가 비탄력적이니까 얘가 거미집 이론에 더 잘 적용된다, 들어맞는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상공업용만 거미집 무형을 경기 변동을 설명한다라는 명제는 틀린 얘기예요. 단정짓지 못해요. 자, 어쨌거나 이걸 뭐 틀렸다 맞았다라고 하기는 시비에 붙을 수가 있지만 어쨌거나 저는 데모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벌집 순환무형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얘는 지문을 그냥 하나 만들기 위해서 쓴 거고, 자, 많이 나오는 문제는 거미집 무형은 주거용보다는 상공업용에 더 잘 들어맞더라예요. 가격 폭등과 폭락이 더 잘 생기는 것은 공급이 시간 차이를 둬야 되고 공급하는데 오래 걸려야 되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거미집 이론에 잘 들어맞더라. 자, 이 내용이 중요한 지문이었고, 자, 이번에 방학 동안 나오면 계절적 경기 변동이죠. 자, 계절적 경기 변동에 해당된다. 자, 이건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것 같고, 자, 3번에 가격은 하락하는 추세를 띠고, 자, 가격이 하락하고 공실률이 증가하고 건축 허가 건수가 감소한대요. 그럼 경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자, 경기가 나쁜 거예요. 후퇴 시장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맞죠? 자, 여기에 후퇴, 우리가 외울 건 회, 상, 후, 하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 하향시장 나오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하향시장도 맞는 얘기예요. 즉 후퇴와 하향은 경기에, 자, 여기는 호황기고 여기는 불경기를 얘기하니까 이 두 개 들어가도 맞는 얘기예요. 후퇴시장이나 하향시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온 거고, 자, 회상은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회복기를 얘기하고, 상향기는 호황기예요. 경기가 좋다를 얘기해 주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다 봤는데 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뭔가 하나 틀린 거예요. 가격이 하락한다? 맞고, 공실률이 증가하는 거지 감소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공실률은 비어져 있는 호수에 대한 얘기니까 이런 상가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후퇴시장이면 공실률이 증가해야지 감소가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 좀 유심히 봐야 되고, 4번에 하향시장은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과거 사례는 위쪽에 있죠. 자, 그러니까 하향시장의 거래,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상한은 아니고 상한으로 작용한다. 맞는 얘기죠. 자, 5번에 너무 쉽게 나왔어요. 답은, 자, 예기치 못한 사태로 경기가 달라지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또 힌트도 비주기적이래요. 주기적이지 않대요. 자, 이건 불규칙 변동 또는 무작위적 변동이라 그랬죠. 자, 무작위적 변동을 얘기하는 거고, 장기적 변동은 50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또는 추세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또는 이제 하나 더 대표적인 예가 50년 동안에 어떤 지역이 후퇴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다가 또 후퇴해서 50년 주기로 도시가 재개발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개발에 따른 도시의 경기 변동도 장기적 경기 변동이라 그랬어요. 자, 이 얘기가 장기적 경기 변동. 자, 여기까지만 알면 장기적 경기 변동, 중요한 건 추세적,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하고, 좀 어렵게 된다면 도시의 재개발 나와도 이건 장기적 경기 변동이에요. 왜냐하면 50년 동안에 보통 도시가 성장하고 후퇴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50년씩 걸리니까 그런 얘기를 쓰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고,
자, 11번. 야, 이건 확실히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답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 효율적 시장은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부동산 가격에 반영하는 거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을 구분할 수 있고, 이런 시장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구분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자, 강성 나왔으면 어떤 정보로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죠. 과거, 현재, 미래 정보로도, 어떤 정보로도 내부까지 정보라도 어쩌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자, 이런 건 빠르게 읽어도 되겠죠.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정보로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맞는 얘기고. 3번에 기술 정보기술 발전, 실거래가 신고제. 자, 정보기술이 발전됐다는 건 정보로 인해서 지금 효율적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 시장의 효율성은 정보가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이 돼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기술이 발전하면 정보가 가격에 바로 이렇게 반영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신문을 보는 나라와 안 보는 나라, 핸드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에,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라고 나라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럼 우리 검색만 딱 누르면 다 알 수 있죠. 그럼 파는 사람이 이 정보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바로 어디가 이거 개발한다고 발표했으니까 누군가는 알고 그게 다 퍼져가지고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보기술이 발전돼 있지 않는 나라, 신문도 없고 TV도 없고 핸드폰도 없으면 나라에서 그 지역 발표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토지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정보가 토지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올릴 수 없을 수 있죠. 자, 이런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나라나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정보기술이 발전되면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거래가는 거래된 가격을 바로바로 정부에 올릴 수 있으니까, 야,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다라고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냥 그렇구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구나. 답이 되지 않는 지문으로 가끔 등장하는 지문이에요. 자, 4번에.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응용 지문인데, 자, 오늘 조간신문에 공개된 개발 정보래요. 자, 오늘 공개된 정보래요. 자, 이건 과거 정보다, 현재 정보다, 미래 정보다? 현재 정보죠. 자, 이 정보가 현재 정보다라는 걸 확인해 놓고, 자, 초과 이윤을 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든 다수든지 간에 초과 이윤을 획득했대요. 현재 정보로 초과 이윤을 얻었대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효율적 시장이다? 약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중강성이 아니라 약성 효율적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약성, 준강성, 강성. 즉 반영된 정보가, 약성은 어떤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과거만 반영되면 약성, 과거와 현재가 반영되어 있으면 준강성, 과거, 현재, 미래가 반영되어 있으면 강성이라 그래요. 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미 이 정보로 인해서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런 정보는 초과 이윤 누릴 수가 없다예요. 자, 그러면 초과 이윤을 누리는 정보는 얘를 뺀 누구?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초과 이윤 누리는 건 약성, 중강성은 과거, 현재가 반영되었으니까 어떤 거? 미래 정보로. 얘는 다 반영됐으니까 초과 이윤 누리지 못한다예요. 자, 그럼 현재 정보로 초과 이윤 누리는 건 약성밖에 없어요. 준강성은 이거 하나를 정확히 기억해놔도 괜찮아요.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준강성이에요. 자, 그러면 과거나 현재 정보로 초과 이윤 누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미래 정보,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은 내부 정보, 미래 정보로만 초과 이윤 누릴 수가 있더라 해요. 이게 만약에 중강성 시장이었다면 현재 정보로 초과 이윤 누릴 수가 없다라고 나와야 되고, 누렸으니까 이건 중강성이 될 수가 없다예요. 어찌됐거나 이 내용은
여기까지만 충분히 알아도 대부분의 90% 이상은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반영된 정보로는 초과이온 누릴 수가 없더라예요. 그럼 초과이온 누리려면 반영돼 있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야 된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되려면 이런 거죠.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언제 먹었다? 술을 과거에 먹었다 했죠. 자, 그러면서 기술적 분석을 과거 정보 분석이라 그러고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거 과거를 포함한 현재예요. 이걸 기본적 분석이라 그랬어요. 자, 이 두 개를 좀 기억해야 자, 이 내용이 조금 더 넓어지는 지문이 문제가 나올 건데 자, 어찌됐거나 자, 이 응용 문제 자, 오늘 신문에 공개된 정보는 현재 정보고 현재 정보로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자, 이거 문장을 바꿔볼게요. 이제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정보로 초과이온 누리지 못한다예요. 미래 정보로만 내부 정보로만 초과이온 누리고 얘는 과거와 현재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런 현재 정보로 초과이온 획득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5번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정보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가 가능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이온 누릴 수가 없다죠. 초과이온 누릴 수가 없다. 준강성 시장에서 초과이온 누리려면 어떤 정보? 미래 정보가 필요하더라. 내부 정보가 필요하더라. 자, 어찌됐거나 이 문제를 풀려면 이 큰 틀을 머릿속에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반영 정보가 이렇다. 뭐 어렵지 않고 반영되어 있으면 초과이온 누리지 못한다. 그럼 초과이온 누리려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정보만 찾으면 돼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노력만 좀 하면 돼요. 이제 자, 12번 자, 이제 빠르게 가보죠. 지대이론 자, 리카르도 나오면 뭐 나와야 돼요? 비옥도, 수학 체감의 법칙, 그 다음에 지대는 뭐다? 잉여다. 이렇게 고전학파인 리카르도가 대표적인 학자죠. 자, 리카르도 나오면 비옥도, 그 다음에 지대는 잉여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고 자, 가장 중요한 건 리카르도가 얘기할 때 한계지, 최열등지에는 지대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마르크스의 소유에 의해서 지대가 형성될 때는 한계지 최열등지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공짜로 빌려주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대가 한다. 이런 얘기가 중요했던 거였어요. 자, 그래서 비옥한 토지, 수학 체감 법칙, 뭐 맞아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맞는데 위치에 따른이란 말 나오면 누구 나와야 돼요? 튀넷 나와야 돼요. 위치시대설.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 수송비가 달라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커지니까 그만큼 지대가 줄어들더라.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지대가 줄어드는 이유가 수송비가 커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이 뒤에 내용은 튀넷의 위치지대설이에요. 틀린 거고 자, 마셜은 뭘 얘기했냐면 준지대를 얘기했죠. 준마라고 하면서 준지대예요. 준지대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어찌됐든지 간에 뭐라고 나냐면 일시적, 단기적이란 말만 나오면 돼요. 장기적, 영구적이란 말은 무조건 틀려요. 장기적이나 영구적 가면 준지대는 소멸되니까 좀 더 보자라면 토지가 아닌 토지 외의 토지와 유사한 왜냐하면 준지대 준자는 땅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과 비슷해서 땅이 아니지만 땅과 비슷해서 준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준주택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 아니다예요. 주택이 아니지만 주택이랑 비슷해서 준자를 붙여준 거예요. 자, 디귿 전용 수입은 어찌됐거나 자, 이건 좀 넘어갈게요. 원래 우리가 총 수입은 파레토 지대에서 전용 수입 플러스 경제지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제지대는 희소할수록 비탄력적일수록 크고 그 다음에 전용 지대는 이건 현재 용도로 이용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입을 얘기했어요.
설명해줬지만 뭐 굳이 여기서는 뭐 해석할 필요는 없고, 자, 중요한 식은 파레토가 얘기했던 총지대 또는 총수입은 전용수입, 전용지대 플러스 경제지대다라는 거예요. 자, 얘가 중요한 건 제가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요. 네. 희소성이 클수록, 즉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지더라라는 거였어요. 얘가 야구선수가 일반 직장에 다니면 5천만 원인데 야구선수를 하면서 연봉을 3억을 받았다. 일반 직장 다니면 5천만 원인데 야구선수 연봉이 3억이다. 자, 그러면 일반 직장에 다니는 거 그냥 평이하게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수입이 5천만 원이고 2억 5천만 원은 뭐다? 경제지대다. 그래서 연봉이 3억이 형성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때 최소한의 수입, 그 용도로 이용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입을 전용 수입이라 그래요. 맞는 지문이고. 자, 마르크스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죠? 마르크스는 사유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 소유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했었고, 이 얘기는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고 착안해서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건 아까 기억에서 얘기했던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에요. 문제를 좀 성의 없게 냈어요. 같은 지문을 이렇게 두 개를 반복해서 쓰지 않아요. 절대로 기출에서는. 자, 어찌됐거나 마르크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튀넨의 위치 지대설 얘기하는 거예요. 자, 13번은 원래 계산 문제로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자, 지문으로 좀 나왔어요. 확인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소매인력 법칙, 두 도시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흡인력이 어떠냐를 얘기하는 건데, 도시의 인구의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고, 거리 제곱에 뭐 한다?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즉,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유인력, 흡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 또는 면적,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비례관계, 얘와 얘는 반비례관계, 이렇게 나와야 돼요. 반비례, 비례. 자, 이번에 컨버스는 분기점 이론이에요. 좀 공부를 좀 해볼 사람들은 여기까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컨버스는 분기점 이론, 경계를 얘기한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거 확률 나오면 확률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얘기했냐면 허프가 얘기했어요. 허프의 확률 모형이에요. 상업 입지론, 상권 이론에서 확률이란 말은 아무도 쓰지 않았어요. 허프만 썼어요. 확률 나오면 허프.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그래서 경계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유인력이 똑같은 경계 지점을 분기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분기점 이론은 누가 얘기했냐면 허프가 아니라 컨버스라는 사람이 분기점 이론을 얘기했었고, 많이 나오는 지문이 이거예요. 소매, 중력, 소매 인력. 자, 이런 것도 사실 기출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아요. 위에서 소매 인력을 썼으니까 여기서 소매 인력을 써야 되는 소매 중력 무형이라고 했는데, 중력이나 인력이나 같은 얘기긴 해요. 소매 인력 무형을 수정 보완하였다라는 지문을 많이 써요.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은 흡인력이 같은 경계를 찾는데, 이 경계점을 찾을 때 그 전에 얘기했던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런 지문이 많이 나오고. 자, 상권 확정을 위한, 자, 이건 배우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은 거니까. 상권 확정을 위한 접근법으로는 이렇게 세 개가 있대요. 공간 독점법, 자, 독점 접근법이 있고, 시장 침투법, 그 다음에 분산 시장 접근법. 제가 어떻게 하려면 독침 분산 이렇게 외우라고 하려고 할 거예요. 독침 분산이다. 시장 접근법은 독침이 분산된다. 자, 독침 분산법이에요. 자, 이럴 때 고급 가구점 같은 경우는, 자, 이건 분산 접근법을 써요. 시장 침투가 아니라 분산 접근법. 왜 그런지는
5월, 6월 달에 제가 설명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도 아무 문제 안 되니까 너무 욕심내지 않아도 돼요. 어쨌거나 상권 확정을 위한 접근법으로 독침 분산 이따만 기억해도 충분히 나중에 설명하면 풀릴 거예요. 자, 5번에 자, 크리스탈러는 또 지문이 너무 또 이건 애매하게 나왔어요. 그냥 확연하게 딱 주면 좋으련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있었죠. 중심지 이론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자, 이 말 한번 볼게요. 자, 중심지가 계층화된다라는 건 중심지의 계층은 고차원 중심지가 있고 저차원 중심지가 있다는 것을 이걸 계층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고차원은 백화점을 얘기했었고 저차원은 편의점을 얘기했었어요. 자,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즉 고차원과 저차원 중심지가 있으며 라는 얘기고 서로 다른 크기의 재화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를 가진다. 맞아요? 자, 백화점은 재화 도달 거리가 커요, 작아요? 크죠? 편의점은 작아요. 최소 요구치는 이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재화가 도달되는 수요가 0이 될 때까지의 최소한의 거리를 얘기해요. 얘보다 최소 요구치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고차원은 재화 도달 거리나 최소 요구치가 크고 저차원은 재화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가 작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재화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가 다르게 존재한다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나 간에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이랬었어요. 재화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 요구 범위가 둘 중에 누가 커야 된다? 재화 도달 범위가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커야 되고 얘도 이렇게 커야 되는 건 맞지만 얘의 재화 도달 범위와 얘의 조달 범위가 같지는 않죠. 얘가 더 크겠죠, 백화점이. 그러니까 얘와 얘가 다른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맞는 얘기예요. 고차원은 넓은 재화 도달 범위를 가지고 좀 더 넓은 최소 요구치를 가지고 저차원은 좀 작은 재화 도달 범위, 작은 최소 요구치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재화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는 이렇게 돼야 된다가 사실 얘가 더 중요한 지문이에요. 만약에 기출에 본고사에 나온다면 이런 말보다는 이 말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재화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된다. 당연히 다르게 있겠죠. 나만 당연한가? 뭐 하여간 그렇게 중요한 지문은 아니니까. 자, 14번 중요 체크해놓고 자, 개발권 양도 제도. 자, 양도가 이전이란 말과 똑같죠. 자, 우리가 이 문제 틀렸으면 조금 좀 신경을 더 써봐야 돼요. 개발권을 이전하는 거죠. 개발권을 이전하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죠. 자, 이 개발권 양도 제도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건 용도 지역 지구제에 따른 즉 규제 지역의 손실을 보상을 정부가 해주는 게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뭘 부여해서 개발권을 부여해서 개발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보상받아라 라는 얘기였어요. 잠깐 볼게요. 이런 거죠. 자, 여기가 규제지역, 여기가 개발지역이라고 했을 때 자, 똑같이 5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었으나 규제를 하면서 야, 너 3층까지만 짓고 그 이상은 지을 수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규제지역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는 야, 원래 5층까지 지었는데 2층을 못 짓게 하니까 손실을 보겠죠. 이 손실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야, 여기에 개발권을 부여해 줄게. 그러면서 이 개발지역에 야, 여기 층수를 더 높일 수 있는데 니들이 더 높이려면 여기 규제지역에 있는 이 개발권을 사면
사하면 더 높일 수 있더라 였어요. 사고 팔고가 나오는 거예요. 자,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면 얘는 시장을 통해서 거래됐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한 층을 지을 수 있는 걸 1억씩 팔았다고 했을 때 두 층을 팔게 되면 얘는 2억을 보상받게 되는 거고, 얘는 개발지역에 5층까지가 아니라 7층, 8층까지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발권 양도제도, 개발권 이전제도라 그래요. 자, 중요한 건 개발권이라는 거. 자, 볼게요. 그러면 자, 규제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소유권을 보유한 채, 자, 보유한 채예요. 소유권을 넘겼다 이런 말 아니고 보유한 채 사용 못하는 개발권을 부여해서 개발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판다, 매각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개발권을 개발지역에 팔 수가 있어요. 팔 수가 있죠? 자, 니은 규제지역에, 이쪽 규제지역에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뭘 부여한다? 개발권을 부여해서. 이거 지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틀린 얘기고. 자, 디귿.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정부의 재정이 아닌 시장을 통해서 사고 팔면 시장을 통했다고 얘기해요. 맞는 지문이고. 리을. 공공이 부담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 맞죠? 시장을 통해서 보전이 이루어지니까. 자, 중요한 건 미음.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는 TDR의 공급자가 되며, 자, 개발지역은 개발권의 공급자가 아니라 개발권을 얘는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사야 되죠? 개발권의 수요자가 되고, 규제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개발권을 팔아야 되겠죠? 얘가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지문이 미음이에요. 언제든지 기출에서 실제 본고사에서 나오도 전혀 손색이 없는 지문이에요. 자, TDR에서 어려운 지문일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신경을 써보면 개발지역은 TDR의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개발권을 사는 사람이고, 파는 사람은, 개발권을 파는 사람은 어디? 규제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지역의 소유자는 TDR의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이더라. 자, 이거 좀 신경 써서 나중에 이런 말 나오면 개발권은 누가 판다? 규제지역 소유자가 파는 거고, 누가 산다? 개발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사는 거예요. 자, 사고팔고 했다는 건 시장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졌다. 정부가 돈을 지출하면서 보상해 준 게 아니라. 자, 15번. 임대료 상한제에서 임대료 상한을 균형임대보다 낮게 설정해야 당연히 저소득층, 즉 서민을 위한 임대료 규제 정책이니까 낮게 설정해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전혀 문제되지 않고. 임대료 규제. 임대료 상한제가 임대료 규제예요. 최고 가격제라고 해서 이 이상은 올려받지 말아라 라고 해서 상한제라는 말을 쓰고, 자, 그래서 규제는 시장가격보다 낮게 해야 싸게 임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임대료 보조. 이제 얘는 상한이고 얘는 보조예요. 보조를 시행하면, 자, 돈을 임차인에게 주면 소득이 높아지니까 수요가 어때진다? 보조하면 소득이 높아지니까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얘는 지금 보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수요가 증가했죠. 가격이 변해요, 안 변해요? 임대료 상한제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지만 임대료 상한제가 아닌 나머지는 다 수요 공급이 변하면 가격이 무조건 변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은 거의 일정해요.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단기에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거의 변함이 없는 거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른다예요. 맞죠? 자, 이게 단계예요. 그럼 정부가 20만 원 줬는데
원래는 임대료가 3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이 보조한 금액이 어디로 간다? 임대인한테 가요. 단계는 임대인이 효과를 보지만, 이윤을 보지만, 초과이윤을 얻지만, 원래는 30만 원이었어요.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근데 정부가 보조를 하다 보니까 50만 원으로 올라가서 20만 원을 더 물어봤죠. 이게 초과이윤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상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까. 얘들이 이유 없이 정부가 보조하니까 그렇게 더 받은 거예요. 보너스로. 초과이윤을 받는 거고. 자, 근데 가격이 오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급이 변해요. 변화한다. 자, 이 얘기를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해서 변하는데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의 문제예요. 자,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해서 주택이 많아져서 보조 경우에는 나쁜 게 하나도 없더라요. 자,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다시 가격이 원래대로 떨어지면서 누가 혜택을 본다? 임차인이 혜택을 본다였어요. 자, 이 내용이 빠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되는 건 뭐냐면 보조 정책에서는 장기적으로 공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예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한다. 보조에서는 가격이 변한다, 안 변한다? 가격이 변한다요. 안 변할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가격이 변할 수가 있더라. 자, 이 두 개는 무조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보조에서는 가격이 변해요. 처음에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요.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는데, 자, 이것과 차이나는, 자, 임대료 규제를 볼게요. 자, 가격을 낮게 규제해요. 자, 이 가격은 더 이상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정부가 딱 통제해요. 가격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격이 낮으니까 수요가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좋죠. 싼 가격으로 임차할 수 있으니까 증가를 해요. 공급은 단기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 비탄력적이니까 이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장기로 갈 때, 장기로 가는데 얘 때문에 가격이 뭐 어쩌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가격은 항상 낮게 규제된 상태로 시작해요. 왜? 정부가 규제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이때 공급이 변할 수 있대요. 왜 그러냐?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변하냐? 가격이 낮으니까 공급자가 는다, 준다? 준다예요. 공급이 줄어서 임대주택이 너무 부족한 현상이 만들어서 이중 가격을 형성한다. 암시장이 만들어진다. 기존 임차인의 이동이 줄어든다. 주택의 질이 저하된다. 임대인이 주택에 투자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임대료 규제에서 중요한 건 가격은 항상 낮게 통제되어 있고 공급은 장기에 가서 준다죠. 근데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거예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수요든 공급이든지 간에 장기로 가면 무조건 탄력적이에요. 장기로 갈 때. 자, 그럼 볼게요. 보조 정책을 시행하면 단기적으로 임대료 가격이 상승하여, 맞죠? 자, 보조하면 소득이 높아지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잠깐 올라가요. 그러면 이 가격은 보조가 누가 가져가냐면 임대인이 가져가요. 임대인이 초과이윤을 발생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자, 원래 좀 어려운 단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3번에, 자, 이것도 배운 바가 아니에요. 3번도 안 배웠어요. 자, 공공임대주택에 한번 암기 코드를 볼게요. 어떻게 외워야 될 거냐면 이거예요. 영국 행장이 있어요. 자, 공공임대주택을 얘기해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이에요. 외워야 돼요. 공공임대주택의 법령에 4가지가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영국 은행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영국행장이에요. 영국행장.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자, 여기서 이제 53 또 외워야 돼. 53 두 번 나왔죠, 오늘. 네. 즉, 설립 자본금의 자기 관리는 5억. 그 다음에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은 3억. 이렇게 나왔어요. 553 싫어. 이렇게 외웠고. 그 다음에 1인 주식 소유 한도는 50%.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일반 청약에 따른 일반 공모 주식은 2년 내에 30% 이렇게 있었고, 얘가 50년이고 얘가 30년이에요. 그래서 53이에요. 53.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적이나 50년 이상에 임대할 때 영구임대주택을 쓰고, 30년 이상의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이에요.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임대주택을 행복주택이라 그러고, 장기 전세 임대주택은 장기 전세 계약으로도 임대할 수 있더라 해요. 장기 전세 계약으로도 임대할 수 있는 걸 장기 전세주택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 국민 나왔으니까 몇 년 나와야 된다? 30년 나와야 돼. 20년이 아니라 30년. 나중에는 외워야 돼요. 7, 8을 때가면 다 외워야 되는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얘가 답이기도 하지만 4번에 볼게요. 상한이 낮을 경우, 낮는데 임대주택의 장기 공급은, 장기로 갈 때 공급은 단기에 비해 비탄력이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이에요. 얘도 틀린 거예요. 답이 두 개예요. 그래서 장기는 수요든 공급이든 무조건 탄력적이지 비탄력적이란 말 틀린 얘기예요. 이 문제도 얘를 안 배웠지만 4번 답을 찍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5번에 정부가 임차인에게 공급해주는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이런 게 있더라.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더라 정도지. 외울 건 영국 행장 외워야 돼요. 53에 53, 50년, 30년. 53이 또 나와요. 어쨌거나